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준 회장님이 특별히 오라고 강권을 하셔서 권력에 밀려서 왔습니다. 일단 정책학회 학회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이라는 것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여기는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곳이기보다는 국가 정책과 관련된 실천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아까 송하정 교수님이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말씀하시면서 좋은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 안 되는 것은 정책학자들 잘못이고 좋은 정부가 안 되는 것은 정치학자들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매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치학자로서 사실 12월 3일 이후에 그 잠을 좀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자괴감이 컸습니다. 내가 정말 현실을 잘 몰랐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하다가 한국의 정치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두 장의 사진입니다만 이 두 장의 사진의 시차는 7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의 사진을 다 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큰 성공을 했고 사실은 그런 만큼 내야 되는 사회적 비용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대적인 문제라든지 성장의 입장들이 서로 다 다른 거죠. 우리들이 뭐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개도국 출신이고 요즘 애들은 선진국 출신이고 뭐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문화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대부분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도 있지만 국민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 수업 들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때 우리가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부산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차와 자주포 등등 그리고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그런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ODA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ODA는 뭐 69년의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8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원조를 받았는데 그게 전체의 한 27% 되겠죠, 전체 예산에. 근데 작년 23년 기준으로 4조 4천억 원 정도 ODA가 책정이 됐고요. 제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이라서 지난번에 들었는데 금년 ODA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나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은 성공한 케이스였고 역대 대통령들도 나름대로 잘 자기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끝나고 나면 다 실패했다고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같이 하고 싶은데요. 정치적으로 그동안 괜찮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여러 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치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는 이제 그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연말에 해주는 디모크라시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자유롭냐, 정부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 정책의 문제겠죠, 이거는. 정치 참여는 얼마나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느냐, 정치 문화는 어떠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민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정하고
10점 만점의 평균이 8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를 합친 거의 평균이 8.01 정도 되면, 그러니까 8보다 높은 점수가 되면 완전한 민주주의군이 됩니다. 풀 디모크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단계는 결점 있는 민주주의, 플로드 디모크라시. 그 아래는 이거 뭐 민주주의는 아닌데 그렇다고 딱 권위주의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하이브리드 리즘. 그리고 맨 아래는 이제 비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이게 2023년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있는 국가가 167개국 중에서 24나라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여기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민주화의 제3의 물결, 1970년대 중반부터 한 20여 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던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탔던 국가 중에는 몇 나라 없습니다. 우루과이, 대만, 우리나라 정도, 지금 뭐 그리스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이때 이제 167등은 아주 오랫동안 북한이었는데요. 요즘에 좀 더 심한 나라들이 나와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에 밀려서 요즘에 밑에서 3번째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23년뿐만이 아니라 2006년부터 제가 쭉 그 점수를 조사한 겁니다. 뭐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온 거에는 보시는 대로 결점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도 32위, 10등 떨어졌고요. 점수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평균이 낮은 게 폴리티컬 컬처 부분이 낮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낮아졌지만 특히 낮았던 게 우리 내부의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양극화된 정치, 이게 이제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해서 이런 여론조사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전 세계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네가 지지하는 정당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갈등을 느끼느냐? 그리고 그 갈등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보시는 대로 19개 국가 중에서 뭐 한국 압도적 1등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49%가 매우 강하게 갈등을 느낀다고 답을 합니다. 절반이죠. 그 또 다른 41%가 나는 그런 갈등을 느낀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10명 중에 9명이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갈등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명백하게 이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의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내용이 있잖아요. 컬처 워라고 그러고 뭐 지금 마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통적인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컬처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미국은 41%, 47%, 88%니까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강도를 따지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갈등을 강하게 느끼는 나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특히 신생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권 교체가 중요하고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 억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박정희 기념관도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거가 승인이 났고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치가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적폐청산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나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쌓인 패단이죠, 그죠?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적폐가 재현되지 않게 되는 거죠.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향하게 되면 보복이 됩니다. 복수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정치적 경쟁자는 악이 아닙니다. 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는 다름입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너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왜냐하면 적폐라는 것 자체의 용어가 이미 선악의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영어로도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번역할 때 Deep Rooted Evi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Eradicating Deep Rooted Evil Campaign. 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은 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퓰리즘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앙금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또 당하는 쪽에서는 분노가 있겠죠. 양쪽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나를 찍어주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정책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난번 정책학회 회원들이시니까 어떤 정책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발모제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필요가 없었느냐? 그때는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위에서 경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누가 필요했냐면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잘 싸울 것 같고 보수 쪽에서는 누가 없을까 하고 막 찾아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들이받는 어떤 검찰총장이 눈에 띈 거죠. 아, 잘 싸우네. 저 사람 괜찮겠네. 그래서 갑자기 보수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그 결과가 사실상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0.73%라고 하는 것은 당락이 결정됩니다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선이 됐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절반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게 당선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근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싸움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 갈등의 한 이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당에도 있습니다. 저는 뭐 1차적으로는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야당 역시 기존의 관행을 다 무시했습니다. 해임 건의안부터 볼까요? 이번엔 뭐 탄핵 굉장히 많이 했죠. 탄핵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소야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주화 이후에 여소야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인 쟁점화시켰던 거는 대개 인사청문회거나 아니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냅니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 때는 해임 건의안이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해임시켜야 됐지만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야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을 해임하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 줬습니다. 정치가 작동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서 탄핵으로,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나를 임명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집니다. 국회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도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지금 야당은 거기서 탄핵까지 갔죠. 이거는 이제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됩니다. 과거에 야당들은 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거는
그동안에도 예산안, 그러니까 우리는 재헌헌법부터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언제나 논의의 대상이 됐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거를 가장 상징적인 거를 야당은 골라내는 거죠. 뭐 예컨대 MB 때의 대우나 이런 거 그런 거죠. 4대강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막 쟁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관련했을 때 상징적인 수준에서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주고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야당도 지지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는 대신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독 처리를 했고, 상임위이지만 단독 처리했고, 일부는 영원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산안과 관련된 거는 모든 국가에서 매우 예민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내각제 국가라면 그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거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정책 집행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입법과 관련된 것도 이번에 살펴보시면 김건희 특검안 이런 거 많습니다. 최상병 특검안, 이거는 정치적인 쟁점이니까 자주 냅니다. 그동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거를 야당이 직접 이렇게 많이 주도적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누가 전국을 주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제목을 Who governs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정의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끌고 나가는 것은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회냐,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게 갈등이 생겨나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번에 봤던 같이 정책 위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야당이 법을 어겼느냐? 법 어긴 거 없습니다. 다 있는 대로 했습니다. 탄핵도 있는 대로 했고, 법안 처리한 것도 법에 있는 대로 했고, 예산안 처리도 법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관행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교체가 되고, 지금 야당이 대통령 집권 세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2,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됐는데 단독 과반을 얻었다. 그럼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관행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대통령은 예산안이 삭감되고 법안 막 제출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막 주변 탄핵시키고 하는 그 야당과 만나서 또 열받아서 또 계엄하자, 이런 위험성이 또 있는 거죠. 여전히 관행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여기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헌법도 있고 그것을 판단해주는 사법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상호 관행과 제도적 자제죠. 지금 우리는 이런 institutional forbearance가 사라졌습니다. 이 관행이 무너졌습니다. 규범이 사라진 거죠.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우리의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위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헌해야 됩니다, 지금. 87년 이거는 사실 이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87년 굉장히 지금 밑에 보시는 대로 8인 정치회담에서 7월 31일 첫 회의를 해서 8월 31일에 합의가 됐으니까 한 달 만에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8명이라고 하지만 민정당에서 4명, 그다음에 통일민주당에서 4명인데 통일민주당의 4명은 YS계 2명, DJ계 2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8인 정치회담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대리인들의 모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매일 만난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빨리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이제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몇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냐고. 뜻밖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견이 있을 때 정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은
유신 이전의 단계로 회복하는 거다. 이게 이제 80년 서울의 봄 때 개헌 작업을 했었을 때의 그분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유신으로 인해서 왜곡된 정치 시스템을 원상 복귀한다가 80년 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헌의 방향이었고, 그게 87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헌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런 의회도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되고 대통령도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돼서 둘 다 정통성이 있는 거죠. 민주적 정통성이. 그럼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두 기구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그동안 해왔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정치력과 야당의 제도적 자제가 만났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개가 다 무너진 거죠. 그 관행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025 이 책이 사실은 초판이 2010년쯤 나온 책인데요. 그때 이제 썼던 이야기인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후배가 보여주면서 무슨 예언서처럼 이렇게 썼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10년, 저는 사실은 남미를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남미의 대통령제를 생각하면서 분점정부 출연, 그러니까 여소야대죠. 여소야대의 출연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과 대통령 간의 극단적인 힘겨루기로 이루어질 때 두 기구 간 정면 충돌로 인한 갈등의 최종적 종착지는 정치 활동의 중단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쪽에서는 계엄령이나 비상조치 선언 혹은 군부에 의한 쿠데타 등 비정상적이나 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 한편 의회 쪽에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나타났던 우리 대통령제의 나쁜 모습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제 그만했으면 그 생각입니다.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지금 여기 특정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미 세 차례 실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일단 권위를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게 특별한 어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권위 아니겠습니까? 이 위에 있는 사진 4장, 저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원래 제5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초안은 내각제였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제 아니면 나 안 해. 그래서 엎어졌죠. 그래서 지금 혼합형적인 형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있거나 정부가 예산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던 그 타협의 산물이죠. 그래서 대통령제를 만든 거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4.19 나고 난 다음에 내각제로 엎어졌던 거를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로 부활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87년 체제, 6월 항쟁이랑 민주화 운동 때 이러저러한 논의가 많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 직선제를 강한 대통령제를 지속시킨 게 저 두 분이죠. 양김 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생기고 부활하고 지속된 거는 다 이런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분들이 좋다 싫다 난 저 사람 싫어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권위와 위엄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감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 없죠. 영웅적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졌다기보다는 만만해 보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789년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미국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 목까지 다 찼던 분이 리차드 닉슨이었는데 타협하고 사임했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 내각제는 임기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의회가 5년, 그러니까 내각도 5년이죠.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반에 불신이 많이 통과될 수도 있고 혹은 총리가 스스로
내각을 뭐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각제에서는 임기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책적인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 5년이면 대통령은 무조건 5년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4년이면 4년을 채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대통령제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탄핵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뭐 일단 뽑아 또 내려놓으면 되지 뭐 또 시키지 뭐.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구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무슨 뭐 형법에 뭐 일반적인 무슨 뭐 절도죄 적용하듯이 이렇게 아무렇게도 이렇게 쉽게 적용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대통령제의 안정성은 깨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도 약화되고 안정성도 약화됐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자도 뭐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뭐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정책과 관련해서 본다면 누가 지금 뭐 선거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누가 정책을 맡아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개인적 연구에 의한 정치적 일단 대통령 후보 자체가 정책 아웃사이더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아웃사이더가 또 보이지 않는 자기 주변의 캠프를 중심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내각을 압박하면서 각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치를 끌고 가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저 KDI 원장하셨던 황인재 박사 돌아가셨지만 이 남긴 글이신데 내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국민 직선의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경영 수업할 시간도 없고 표심만 잘 잡는 인기 영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요즘에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렇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그래서 정책학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인 거는 저도 이제 국가미래전략원 맡으면서 비슷한 고민. 어제 이제 저희 원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인사말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이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같은 기조로 정책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다 모든 게 제가 수소산업 그것도 이제 전략원 오고 나서 인사말 갖다가 제가 수소산업 뭐 알겠습니까? 까막눈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인사말만 하고 올래다가 거기 정치 이런 단어가 있길래 그럼 발표만 듣고 가겠다고 제가 앉아있다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수소차 타고 수소 관련된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번 정부 와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녹색성장 때 보고 놀랐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정말 공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5년 내내.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정부 들어갔더니 녹색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뿌리이죠. 정치적으로. 전임자의 정책을 부정하는 부정의 정치가 5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정책적으로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더라도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죠. 게다가 5년 임기라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도 지금 엄청난 시행착오 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은 적어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취임 후에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럼 마지막 1년은 무조건 레임덕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길면 3년 반 하는 거죠. 3년 반 하는데 그중에 이번처럼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에서 왕창 치거나 그다음에 혹은 주변에 스캔들이 터지거나 그 두 개가 합치면 이제 최악이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리더십은 끝입니다. 그걸로. 그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전임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불이익 받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 우리 부서의 에이스여서 녹색성장 대통령 관심사니까 우리 부서에서 저를 불러다가 너 녹색성장 해라. 저 에이스니까 관심사니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이스니까 잘했단 말이에요.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럼 저 이제 승진해야죠. 그럼 이제 요즘에는 어디서 틀어줍니까? 요즘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틀어주고 있죠. 거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야, 강원택이 뭐 했니? 다음 정부에서. 강원택이 저 녹색 성장했는데요. 아, 지난 정부 사람이구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전문성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을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대통령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하지 않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저는 제가 볼 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문제 제기는 많이 되죠. 이거 가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가자. 그게 정책적인 힘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한 방에 내가 싹 다 바꿔줄게 이런 거짓말하는 그런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자가 이제 횡행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한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전쟁이 잠깐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휴전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다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남북한 간에보다 내부적인 갈등이 더 심합니다. 헤드 오브 스테이트, 헤드 오브 가버먼트로 우리가 나뉘죠. 국가의 역할을. 헤드 오브 가버먼트는 정책을 끌고 나가는 역할이고 헤드 오브 스테이트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뭐 대외적으로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통령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헤드 오브 스테이트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헤드 오브 스테이트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헤드 오브 가버먼트는 언제나 정책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올릴까 낮출까? 친기업으로 가느냐 친노동으로 가느냐? 북한하고 잘 지낼까? 좀 더 싸울까? 정책의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헤드 오브 가버먼트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다 갖고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보듯이 헤드 오브 가버먼트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정작 헤드 오브 스테이트의 역할이 이제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분열의 정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사진 넣은 거는 영국의 얼마 전 세상 떠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조지 6세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영국을 육로로 침략하지는 못했지만 전투기를 많이 보내서 굉장히 많은 폭격을 했습니다. 버킹엄 군도 9번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위험하니까 캐나다 가라. 여기 계시면 위험하니 각각 폐하께서는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거절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난방도 안 하고 난방이 안 들어오면 자기들도 난방 안 하고 전기 안 들어오면 자기들도 깜깜한 촛불 켜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헤드 오브 스테이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 게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His Majesty's Loyal Opposition은 영국에서 공식적인 야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양당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작은 정당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 표현을 받는 정당은 보수당입니다. 지금 노동당 정부니까. 근데 저 표현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국왕폐하의 충성스러운 반대자. 저기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반대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게 반대만 하게 되면 만약 이게 His Majesty's Opposition이면 그러면 이제 반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로열 오포지션이라는 건 나는 폐하로 상징되는 영국 정체에 대해서는 나는 충성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방향과 관련된 헤드 오브 가버먼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일단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만 동의를 하면 저는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전략원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전임 국회의장분들과 총리분들을 모시고
개헌 관련된 원로들,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접촉했던 분들이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잘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왔고 그동안 대통령들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87년 체제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그런 권위와 강한 카리스마가 있대 또 한편으로는 정치력을 갖춘 대통령.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 대통령이 정치적 안정성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국가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취임식 날부터 아마 거리 나가가지고 탄핵시키겠다고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안정성이 깨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회의 관행, 특히 야당의 제도적 자제라고 하는 관행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역할이 바뀐 상태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총리와,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총리를 일단 의회에서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지방 공권을 강화해서 지방에다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좀 내려보내자. 이게 요즘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 수준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이 피자를 가지고 이게 식전이었으면 좀 식구니까 예, 편하게. 저기서 제가 한 조각을 뗐단 말이에요. 피자 한 조각을 띄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자라고 하는 한 판 전체를 네가 한 조각을 떼어냈다. 그럼 뭐 분열이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통합을 원래 원이었는데 그 원의 모양을 네가 깨트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원래 저 피자는 각각의 조각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가 있고 그 하나가 나오면 쪼개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인류가 정당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름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나 우리의 사회는 그 서로 다른 조각들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한 공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선악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학회 차원에서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일단 위기는 넘어왔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